2024년 10월 12일 3명의 남성이 북한산에 올랐다. 그날 저녁 단 한 명만이 북한산을 내려왔다. 그는 9년 동안 이날을 준비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이동 파출소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후 6시 20분이었다. 떨리는 목소리의 남자가 친구 2명의 실종을 신고했다. 신고자는 이상민, 53세였다. 그는 합정동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다. 이상민의 진술은 단순했다. 오전 9시에 대학 동기 3명이 함께 북한산에 올랐다. 백운대 정상까지 무사히 다녀왔고 하산길에 갈라섰다. 정태수가 경치 좋은 샛길이 있다며 김영진과 함께 그쪽으로 갔고 자신은 불안해서 정규 코스로 내려왔다. 30분쯤 뒤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지만 되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길도 잘 몰랐다. 그래서 일단 하산해서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산악구조대를 출동시켰다. 밤 10시까지 수색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대규모 수색이 재개됐다. 오전 11시 대남문 샛길 바위 틈에서 정태수의 등산 스틱이 발견됐다. 2개 중 1개만 있었고 묘하게도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오후 2시 절벽 아래 120m 지점에서 김영진의 배낭이 수거됐다. 안에는 명품 지갑과 최신형 스마트폰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수색은 일주일간 계속됐다. 헬기까지 동원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10월 20일 수색은 공식 중단됐다. 경찰의 결론은 추락사고였다. 2사람은 샛길에서 길을 잃고 절벽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시신은 깊은 계곡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 판단됐다. 가족들은 오열했고 이상민은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했다. 친구들을 구하지 못한 자책감이라고. 사건은 그렇게 조난사고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담당 형사 박준혁은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다. 생존자 이상민의 침착한 태도가 이상했다. 친구 2명이 죽었는데 너무 담담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3사람의 경제적 격차가 석연치 않았다. 같은 나이 같은 대학 동기인데 1명은 원룸에서 식당을 하고 2명은 강남에서 회사를 경영했다. 박 형사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 박준혁 형사는 3사람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회사 등기부등본, 신문기사, 법원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10년 전의 이야기를 발견했다. 2012년 3사람은 함께 IT 스타트업 드림테크를 창업했다. 이상민은 CTO로 기술 개발을 맡았고 정태수는 CEO로 영업을, 김영진은 CFO로 재무를 담당했다. 지분은 이상민 40%, 나머지 2명이 각각 30%였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2014년에는 매출 100억을 돌파했다. 업계에서는 이상민의 기술력이 회사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여러 대기업이 인수를 제안했다. 그리고 2014년 10월 14일 배신이 일어났다. 정태수와 김영진은 이상민 몰래 비밀 이사회를 열었다. 이상민의 직위를 해임하고 회사를 대기업에 200억에 매각했다. 이상민이 받은 돈은 0원이었다. 2사람은 주주명부를 조작해 이상민의 지분을 기술자 물료로 이미 지급했다고 위조했다. 이상민은 소송을 걸려 했지만 변호사 비용만 2억이었다. 그에게는 없는 돈이었다. 그 후 10년은 명함이 갈렸다. 정태수와 김영진은 각각 80억씩 받아 새로운 드림테크를 설립했다. 회사는 10년간 성장해 현재 매출 500억 규모가 됐다. 2사람은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살며 외제차를 몰았다. 자녀들은 해외 유학을 갔다. 반면 이상민은 추락했다. 2015년 1월 이상민의 빚 보증을 섰던 어머니가 자살했다. 같은 해 아내와 이혼했다. 2016년 딸의 양육권도 빼앗겼다.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였다. 2020년에야 겨우 합정동에 작은 식당을 열었다.
하루 15시간을 일해 월 300만 원을 벌었다. 좁은 원룸에서 홀로 살았다. 박 형사는 이상민의 최근 3개월 행적을 추적했다. 카드 사용 내역과 CCTV를 분석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상민은 7월부터 10월까지 강남 테헤란로 정태수 회사 근처에서 8번, 서초대로 김영진 회사 근처에서 6번 목격됐다. 그리고 우이동 등산로에 혼자 5번이나 다녀왔다. 10년 만에 우연한 재회가 아니었다. 이상민은 이미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산을 답사하고 있었다. 박 형사는 CCTV를 더 꼼꼼히 확인했다. 사건 전날인 10월 11일 이상민은 새벽 6시 50분에 혼자 북한산에 올랐다. 큰 배낭을 메고 있었고 검은 긴팔에 모자를 썼다. 오후 12시 30분에 하산할 때는 같은 배낭이 눈에 띄게 가벼워 보였다. 뭔가를 산에 숨기고 온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아침 9시 입산 시에는 배낭이 가벼웠으나 저녁 5시 하산 시에는 배낭이 무거워 보였다. 뭔가를 회수해 온 것이었다. 박 형사는 확신했다. 이건 계획된 살인이라고. 박준혁 형사는 이상민의 카드 사용 내역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최근 3개월간의 구매 기록이 의미심장했다. 9월 15일 이마트에서 등산용 밧줄과 작업용 장갑을 구매했다. 9월 22일에는 아웃도어 매장에서 캠핑용 칼을 샀다. 10월 5일 다이소에서 대형 검은 비닐봉지와 물티슈를 대량 구매했다. 식당 주인이 왜 이런 물건들을 사는가? 등산 취미치고는 너무 특정한 물품들이었다. 박 형사는 산악구조대를 설득했다. 한 번만 더 가보자고. 10월 25일 재수색팀이 구성됐다. 대남문 샛길, 절벽 근처를 집중적으로 뒤졌다. 이상민이 전날 뭔가를 숨겼다면 그 근처일 것이었다. 오후 3시 큰 바위 뒤편 덤불 속에서 뭔가 발견됐다. 방수 가방이었다. 검은색 대형 가방으로 단단히 밀봉돼 있었다. 구조대원이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서 나온 물건들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등산용 밧줄 10m, 칼날이 20cm나 되는 캠핑용 칼, 작업용 장갑 한 켤레, 찢어진 검은 비닐 배터리가 방전된 헤드랜턴, 그리고 반쯤 사용된 물티슈 한 통. 모두 최근에 구매한 제품들이었다. 박 형사는 즉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결과는 결정적이었다. 칼에서 AB형 혈흔이 검출됐다. 정태수의 혈액형과 일치했다. 비닐에서는 O형 혈흔이 나왔다. 김영진의 혈액형이었다. 밧줄에도 미량의 혈흔이 묻어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장갑이었다. 장갑 안쪽에서 검출된 DNA를 이상민의 것과 대조한 결과 99.97% 일치했다. 박 형사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이상민은 9월부터 살인 도구를 구매했다. 10월 11일 새벽 그 도구들을 북한산 절벽 근처에 숨겼다. 10월 12일 1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을 샛길로 유인했다. 미리 숨겨둔 도구로 두 사람을 살해했다. 그리고 증거물을 배낭에 넣어 회수하려 했으나 너무 무거웠는지 산에 그대로 두고 왔다. 완벽한 계획 범죄였다. 단 하나 도구를 산에 남긴 것만 빼면. 10월 26일 새벽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박 형사는 형사팀을 이끌고 합정동으로 향했다. 행복식당 위 원룸. 이상민이 혼자 사는 곳이었다. 식당 문을 여는 시간 오전 6시였다. 이상민은 식당 문을 열고 있었다. 박 형사와 눈이 마주쳤다. 이상민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체포 과정은 순조로웠다. 이상민은 저항하지 않았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담담했다. 경찰차로 향하는 길, 박 형사가 물었다. 왜 도구를 산에 남겼느냐고. 집에 가져왔으면 못 찾았을 거라고. 이상민은 잠시 침묵하다 작게 대답했다. 찾아달라고 남긴 거라고. 잡아달라고. 박 형사는 더 묻지 않았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2025년 3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이 열렸다. 방청석은 가득 찼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10년 전 배신과 복수살인이라는 구도가 대중의 흥미를 끌었다. 피해자 유족들도 참석했다. 정태수의 아내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고 김영진의 딸은 아버지 사진을 품에 안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이상민이 앉았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피고인은 10년 전 사업 배신으로 인한 원한을 품고 9년간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했다. 전날 살인 도구를 산에 은닉하고 당일 피해자들을 유인해 살해했다. 명백한 계획살인이었다. 검사는 증거를 제시했다. CCTV 영상, 카드 구매 기록, 북한산에서 발견된 도구들, DNA 감정서, 혈액형 대조 결과. 모든 증거가 이상민을 가리켰다. 검사는 강조했다. 피고인의 동기도 명확하다고. 10년 전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어머니는 자살했으며 가족도 잃었다. 그리고 9년간 복수를 준비했다. 변호인은 반박했다. 정황 증거일 뿐이라고.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고 직접적인 살인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없다. 도구에 혈흔이 있다고 해서 피고인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직접 증거는 아니다. 피고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있었고 만약 범행을 저질렀다 해도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 판사가 이상민에게 물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이상민의 입을 주시했다. 이상민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저었다. 부인한다고 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정태수의 아내가 오열하기 시작했다. 김영진의 딸이 아버지 사진을 꼭 껴안았다. 2차 공판은 2주 후에 열렸다. 검사는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이상민이 최근 3개월간 피해자들의 회사 근처에서 수차례 목격된 기록, 북한산을 5번이나 답사한 CCTV, 10년 전 사업 배신 관련 법원 문서들. 검사는 주장했다. 이 모든 것이 계획적 범행을 입증한다고.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치밀한 준비의 결과라고. 변호인은 여전히 시신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신 없는 살인 혐의는 입증이 어렵다고. 두 피해자가 정말 절벽에서 추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상민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을 뿐이었다. 3차, 4차 공판도 비슷하게 진행됐다.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만 계속됐다. 2025년 4월 20일 최종 공판이 열렸다. 마지막 진술 기회였다. 판사가 이상민에게 물었다. 할 말이 있느냐고. 이상민은 천천히 일어났다. 방청석이 숨죽였다. 그는 피해자 유족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죄송하다고 했다.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정태수의 아내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변호인이 황급히 일어나 제지하려 했지만 이상민은 손을 들어 막았다. 판사가 계속하라고 했다. 이상민은 담담하게 말했다. 2024년 10월 11일 새벽 일찍 북한산에 올랐다고. 배낭에는 칼과 밧줄과 장갑과 비닐이 들어 있었다고. 그것들을 절벽 근처 바위 뒤에 숨겼다고. 그리고 다음 날 10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다고. 정태수가 3개월 전 먼저 연락했을 때 이미 모든 계획은 세워져 있었다고.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상민은 계속했다. 사실 그 전부터 두 사람을 관찰하고 있었다고. 회사 앞에서 일상을 지켜보면서 9년 동안 복수를 준비했다고. 2015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부터 매일 생각했다고. 어떻게 복수할지. 법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백운대 정상에서 세 사람이 사진을 찍었다고. 활짝 웃는 마지막 사진이었다고. 하산길 대남문을 지나며 샛길로 가자고 했다고. 경치가 좋다고. 절벽 근처 사람 없는 곳에서 바위 뒤에 가방을 꺼냈다고. 장갑을 끼고 칼을 꺼냈다고. 정태수가 물었다고 했다. 뭐 하는 거냐고. 자신은 대답했다고. 10년 전 기억나냐고.
그들은 도망치려 했다고. 하지만 9년간 준비한 자신을 피할 수 없었다고. 김영진의 딸이 울음을 터뜨렸다. 정태수를 먼저 쓰러뜨렸고 김영진은 10년 늦은 사과를 했다고. 이상민은 말했다. 복수했다고. 9년을 준비했고 10년 만에 실행했다고. 법이 자신의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복수하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어머니도 딸도 잃어버린 10년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벌 받고 싶었다고. 자신이 살인자라는 걸 인정하고 싶었다고. 그는 판사를 봤다. 자신은 유죄라고 했다. 계획적 살인이라고. 최고형을 달라고.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받겠다고. 그리고 다시 유족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하다고. 당신들 가족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리에 앉았다. 방청석은 침묵에 잠겼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다. 다음 공판에서 선고하겠다고 했다. 이상민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에게는 닿지 않았다. 2025년 5월 10일 선고 공판이 열렸다. 언론과 방청객으로 법정은 가득 찼다. 이상민의 자백 이후 이 사건은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정의를 개인이 실현할 수 있는가? 복수는 용납될 수 있는가?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섰다. 판사가 입장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이상민이 피고인석에 섰다. 지난 공판에서의 고백 이후 그는 더 수척해진 것 같았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흔들림이 없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이상민은 정태수와 김영진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자백했다. 10년 전 사업상 배신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어머니의 자살, 이혼, 경제적 파탄 등 피고인이 겪은 고통은 상당했다. 하지만 그 어떤 고통도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주지 않는다. 판사는 계속했다. 피고인은 9년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피해자들을 관찰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도구를 준비했다. 이는 명백한 계획살인이다. 우발적 범행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 더욱이 피해자들을 샛길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기습과 기만을 통한 악질적 범행이다. 다만 판사는 몇 가지 정상 참작 사유도 언급했다. 피고인이 겪은 부당함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 자백을 통해 진실을 밝혔다는 점,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하지만 이것들도 생명을 빼앗은 죄를 가볍게 할 수는 없다. 법은 복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의는 법의 영역이지 개인의 영역이 아니다. 판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피고인 이상민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한숨을 쉬었다. 정태수의 아내는 고개를 떨궜다. 김영진의 딸은 아버지 사진을 꼭 껴안았다. 유족들에게는 어떤 형량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상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다는 듯. 아니, 어쩌면 원했던 결과인지도 몰랐다. 그는 호송되기 전 방청석을 한번 돌아봤다. 유족들, 기자들, 구경꾼들 모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사과인지 인사인지 알 수 없는 절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이상민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9년을 준비하고 10년 만에 복수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25년의 수감 생활뿐이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저 쓰디쓴 잿더미만 남겼을 뿐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푸르렀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25년간 그 하늘을 자유롭게 볼 수 없을 것이었다. 판결 이후 사회는 들끓었다. 이상민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사회적 논쟁거리가 됐다. 포털 사이트 댓글창은 의견으로 넘쳐났다. 한쪽에서는 이상민을 동정했다. 법이 지켜주지 못했기에 스스로 정의를 실현할 수밖에 없었다고. 25년은 너무 가혹하다고. 진짜 악인은 정태수와 김영진이었다고. 반대편에서는 비난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법치주의 사회에서 사적 복수를 용인하면 사회가 무너진다고. 이상민은 살인자일 뿐이라고. 유족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양측의 논쟁은 몇 달간 계속됐다. 일부 법학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다. 2014년 당시 이상민이 제대로 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었던 점, 주주명부 조작 같은 기업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점, 피해자가 경제력이 없으면 정의를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비극을 낳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드림테크는 여진을 겪었다. 창업자 2명이 살해당했다는 사실, 그들이 과거 동업자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 이미지가 추락했다.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재검토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다. 회사는 위기관리팀을 꾸려 대응했지만 타격은 컸다. 2025년 하반기 실적은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 정태수의 가족은 집을 옮겼다. 언론과 구경꾼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아내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2 자녀는 학교를 옮겼다. 친구들 사이에서 아버지가 살해당한 아이로 소문났기 때문이었다. 김영진의 가족도 비슷했다. 딸은 대학을 휴학했다.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이상민은 경기도의 한 교도소에 수감됐다. 모범수였다. 규칙을 잘 지켰고 말썽을 피우지 않았다. 교도관들은 그를 조용한 죄수라고 평가했다. 그는 교도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다. 하루 대부분을 독방에서 보냈다. 면회객은 없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는 혼자였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 이상민은 놀랐다. 면회실로 나갔다. 유리 너머에 앉은 사람을 보고 숨이 멎었다. 딸이었다. 12년 만이었다. 수진이는 25이 돼 있었다. 이상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오고 싶었다고. 뉴스를 봤다고. 아빠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다고. 법이 아빠 편이 아니었다는 것도. 이상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면회 시간 30분이 너무 짧았다. 수진이는 다음 달에도 오겠다고 했다. 유리창에 손을 댔다. 이상민도 자기 손을 댔다. 닿지 않는 손이었다. 2025년 가을, 북한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단풍이 붉게 물들었다. 주말이면 등산객들로 붐볐다. 우이동 코스는 여전히 인기 있는 루트였다. 사람들은 100군데에 올라 사진을 찍고 웃었다. 그들은 1년 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거나 잊었다. 대남문 근처 샛길 입구에는 작은 표지판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 위험 출입 금지. 하지만 호기심 많은 등산객들은 가끔 그 길로 들어섰다. 절벽 근처 큰 바위 뒤 그곳에 방수 가방이 있었던 자리는 이제 텅 비어 있었다. 풀만 무성했다. 증거는 모두 법정으로 갔고 그 후 폐기됐다. 절벽 아래 어딘가 깊은 곳에 2 구의 시신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다. 수색대도 가족도 누구도 어쩌면 영원히 찾지 못할지도 몰랐다. 북한산은 넓고 깊었다. 계곡과 동굴이 무수히 많았다. 산은 비밀을 지켰다. 침묵했다. 교도소에서 이상민은 여전히 하루하루를 보냈다. 70 넘어서야 나올 수 있었다. 그는 가끔 꿈을 꾸었다. 북한산 정상에서 3 사람이 웃는 꿈. 아직 배신도 복수도 없던 시절. 젊었을 때, 친구였을 때, 꿈에서 깨면 천장만 보였다. 회색 천장, 차가운 벽.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수진이는 1 달에 1 번씩 면회를 왔다. 때로는 2 달에 1 번이었다. 그녀도 바빴다. 직장도 다니고 생활도 해야 했다. 하지만 잊지 않고 왔다. 이상민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딸이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그가 버틸 수 있는 이유였다. 세상은 계속 흘러갔다. 새로운 사건들이 터졌고 사람들은 이상민을 잊어갔다.
이따금 누군가 기억해냈다. 북한산 복수살인 사건. 그렇게 잊혔다 떠올랐다 반복했다. 북한산만은 변하지 않았다. 봄이 오면 초록이 돋고, 여름이면 무성해지고, 가을이면 붉어지고, 겨울이면 하얗게 덮였다. 계절이 바뀌어도 산은 그 자리였다. 누군가의 복수를, 누군가의 죽음을, 누군가의 한을 품은 채 침묵으로 영원히. 이상민은 가끔 독방 창문으로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봤다. 북한산은 아니었지만 산이면 됐다. 그는 중얼거렸다. 엄마, 전벌 받고 있어요. 그리고 딸을 다시 만났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바람이 불었다. 산 어딘가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두 사람의 흔적이 천천히 흙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자연으로, 영원한 침묵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